안녕하십니까. 매주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뉴스 중 엄선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분석해보는 조석준의 여론일기, 진행의 조석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정입니다. 여론일기 이번 주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앞서서 시민 토론을 맡아주신 이화여대 박정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함께 시민들과의 토론을 마치신 한국여론방송의 김동주 PD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 1월에 새해 들어서자마자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나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진 바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될 금융회사의 허술한 보안 관리로 인해서 사상 초유의 카드 대란이 일어난 것인데요. 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대형 통신사의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하는 큰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지난 3월 6일 발생한 KT 해킹 사고였는데요. 무려 1,000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하네요.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개인정보 유출에 비상이 걸렸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 올해 초에 저도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가 됐을 때 당황을 했었습니다. 사회적 이슈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세대별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셨는데요.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시민 토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던가요? 두 그룹이 좀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요. 20대, 30대에서는 정보 보호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딱히 어떤 행동을 취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고, 그리고 이제 40대, 50대는 정보 보호라고 하는 게 무섭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좀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행동을 취하는 그런 그 부분도 있었습니다.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50대, 40, 50대 분들은 실제로 편리하긴 한데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금융결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내 개인정보를 이렇게 쉽게 이용해도 되나 라는 두려움도 느끼시고요. 20, 30대 같은 경우는 편리하게 활용도 많이 하지만 내 정보가 어느 정도 보호됐으면 좋겠다라는 의식은 참 같아요. 근데 내 정보가 혹시 도용돼서 다른 일이 발생했을 때, 금액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행동은 그다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50, 60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금액을 더 환불받는다든지 이런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부터 이 개인정보 유출에 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초에 있었던 카드 대란인데요. 아무래도 가장 걱정되는 것이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2차, 3차 피해인데요. 실제로 이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있었나요? 20, 30대도 물론 있고요. 40, 50대도 물론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가 이번에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단순히 몇 분을 초빙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 90% 이상은 다 경험하고 계셨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다르긴 한데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물론 있고 적극적으로 전화하셔서 빨리빨리 카드를 바꾸고 했던 경험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카드사에서 대응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부분이 공통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0대, 30대, 40대, 50대가 자기들은 다 피해를 받고 하지만 카드사에서는 대응이 오히려 그 대응 자체가 자기들에게 더 불편함을 줬다. 그런 부분이 조금 특이한 부분이었습니다. 불편하다는 대응이 어떤 대응이 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이제 전화를 해서 아니면 직접 찾아가든지 이런 걸 해서 현금 인출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중간에 ARS를 이렇게 또 통과해야 된다든지 그런 확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추가가 돼서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조금 더 이제 고객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돈을 이렇게 인출하는 데 있어서도 더 많은 노력과 이런 것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새로 생긴 일 때문에 개인정보를 더 제공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요. 또 하나는 그 사건이 벌어질 당시에 정말 답답하잖아요. 전화해서 물어보게 되면 전화 불통이고, 사람들이 더 이건 진짜 내 돈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어디에 피해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 답답함이 정말 컸다는 게 더
큰 피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그런 경험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약 카드 정보가 유출이 됐을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이 카드를 해지하거나 또는 뭐 제가 발급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일 때문에 은행이나 카드사를 찾아간 분도 많이 있죠. 네,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처음에는 직접 찾아가서 재발급이나 뭐 이런 부분을 진행을 했어야 됐고, 이후에는 이제 전화로도 이제 그 교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가능했는데, 문제는 시간이 뭐 엄청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8시간 기다렸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 바꾸고 뭐 이러는 것들 때문에 카드사가 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곳의 카드사가 문제가 된 건데, 이 3곳을 다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어떤 40대 분은 뭐 하루 반이 소요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신청만 그렇고요. 실제로 카드를 받아 수령해서 사용하게 되기까지는 며칠이 더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 정보로 인해서 내가 당연히 보호받아야 되는데 불편은 불편대로 다 겪었고 피해는 피해대로 다 발생했고, 근데 실제로 자기가 이 피해를 받는 것에 금전적인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홀대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토로하셨습니다. 정말 심각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용카드를 발급을 해보니까요. 또 그 각종 부가 서비스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주게 되더라고요. 사업체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이 서비스 제공과는 무관한 정보를 지나치게 수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 부가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부가 서비스 외에 이 논점은 이것입니다. 제3자 동의, 제3자가 내 정보를 가져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이 동의 부분이 있는데, 심지어 인터넷에서는 그 동의를 체크하지 않으면 뭐 카드 뭐 가입이건 기타 어떤 회원 가입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당연한 절차로 받아들여져 있는 것 같고요. 내가 이것을 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것을 요 사이에 간간히 설명해 주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는 그런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냥 당연히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내 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그냥 이렇게 손 놓고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제 3자라고 하는 부분이 카드사하고 제휴를 맺은 업체죠. 그러니까 카드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부가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이 요즘에 이제 카드라고 하는 것을 많은 혜택 때문에 이렇게 여러 종류의 카드를 또 가지고 있는 부분도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카드사도 제휴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뭐 빵집이라든지 뭐 커피 전문점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쪽하고 이제 제휴를 맺다 보니까 그런 그 제휴를 맺은 업체들도 뭔가 이제 카드를 가진 사람에 대한 이 개인 정보라고 한 게 필요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뭐 카드를 이렇게 만드는데 불필요한 정보라고 하는 게 더 수집이 되는 거죠. 지난번에 그 TV를 보니까 대통령께서 주재한 그 규제개혁 토론회를 봤습니다. 그때도 보니까 그 온라인상에서 뭐 인증을 받거나 또는 어떤 동의를 뭐 이렇게 취하는 절차가 어떤 측면에서는 그 본 사업 자체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그 신용카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신분증이 있는데, 두 분 중에는 그 주민등록증이나 혹시 운전면허증 이런 것을 잊어버려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자주 잃어버리는 많죠. 측면도 되죠. 네. 습관성이. 네, 한 1년에 한 번은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근데 잃어버리고 나면 상당히 뭐 깨름직하거나 빨리 어떤 조치가 카드 못지않게 필요할 텐데. 그러니까 이 신분증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은행에서 바로 통용될 수 있거든요. 비슷하게 차림만 가지고 가도 사실 구분 못하면 바로 통장 개설이 가능하고 인출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얘기에서는 이 부분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위험성 이미 많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위험성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가족들끼리는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아이들도 부모님 뭐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는 걸 뭐 집에 등본이나 초본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쉽게 이렇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부모 동의 없이 뭐 이렇게 게임을 한다든지, 뭐 뮤직비디오를 막 본다든지 본다든지. 이제 문제가 좀 있었고, 또 어떤 20대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자매인데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의 일을 대신 이제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갔는데 뭐 이걸 이제 뭐 그런 확인 없이 본인으로 인정을 하고 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그 주민등록 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무슨 제도를 시행한다고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혹시 뭐 진전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특별히 알지는 못하고요. 저도. 근데 오늘 그 사항에서는 저희가 토론한 바에 의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명의 도용과도 관계가 있는 거죠. 좀 더 특별한 사례가 있었나요? 이런 부분이죠.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말씀하신 분 한 분도 오늘 계시진 않았습니다. 근데 의심 가는 게 있다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명의 도용이 됐다면 아는 순간에 기분이 매우 나쁜 건 사실이지만 명의 도용이 됐다는 것을 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게 더 문제라는 것이 오늘 인식 상태입니다. 한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 자기가 은행에 갔는데 그 어떤 다른 사람이 뭐 수천만 원 상당을 그 자기 명의를 도용해서 계좌를 개설하고 또 대출도 또 수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봤는데 문제는 은행 측에서도 이제 직원들이 내가 만들어준 게 아니다. 그런 말로 이제 일색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어디에다가 이걸 호소해야 되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 길이 없으니까 계속 이제 경찰하고만 이렇게 통화를 하고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근데 정말 그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어디에다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거꾸로 질문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고. 토론자분께서 네. 말씀.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난감하시죠? 사실 뭐 여러 가지 심각한 피해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화제를 이제 인터넷에 의한 피해 쪽으로 좀 돌려보겠는데요. 사실 인터넷이 제 경험에 한 20여 년 전에 인터넷 전에 그 PC통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천리안이나 하이텔 뭐 기억나실 텐데요. 저도 그 당시에 그 원고를 써가지고 보통은 쓴 원고를 팩스로 붙이는 게 원칙이었는데 하루는 옆에 같이 있던 젊은 기자가 조선배 이것을 그냥 파일 상태로 통신 라인을 통해서 볼 테니까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그 팩스가 아닌 팩스만 해도 거의 이제 오프라인성의 그런 장비 아니겠습니까? PC 통신을 통해서 내가 작성한 원고를 파일로 보내놓고 그 상대방한테 정말 내가 보낸 것이 같느냐. 그랬더니 정말 같다고 상당히 신기해했었습니다. 그것이 벌써 이제 20년이 됐고 그 사이에 많은 인터넷상의 발전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온라인상에서도 많은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또 온라인상에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는데 현재 우리가 이제 IT 강국이라고 전 세계가 우리를 꼽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개인 PC는 거의 이제 가전제품이나 마찬가지인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 인터넷 이용자의 10명 중에 9명 정도가 백신을 이용하거나 그러니까 정보보호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시민 토론자들이 자기 그 컴퓨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보셨나요? 특별히 컴퓨터 쪽보다는 스마트폰 쪽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제는 스마트폰이 대세니까 스마트폰에 백신도 깔고요. 뭔가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넣고 싶어 하는데 기본적으로 넣긴 하지만 이게 정말 보호가 되는지에 대한 인식은 그닥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스마트폰 백신이라고요? 그 얘기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스마트폰도 역시 안철수 연구소라든지 혹은 기타 백신 업체들이 스마트폰에서 통용될 수 있는 바이러스 체커기를 앱으로 만들어서 PC랑 연동된 상태가 아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PC에서 백신이 됐다면 그 연결된 스마트폰에서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용으로 따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이 뒤에 이제 폰자가 들어가니까 전화기로 생각을 하시는데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건 컴퓨터에다가 전화 기능을 붙인 기계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들고 다니는 컴퓨터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컴퓨터하고는 별개의 컴퓨터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20대, 30대 분들은 뭐 그래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하시고 앱도 깔고 뭐 그러지만 40대, 50대 분들은 인터넷이 무섭대요. 아예 접속하기를 아예 꺼려가지고. 접속하는 것도 싫고 예, 그래서 점점 이제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에서 멀어진다. 그래서 아까 뭐 그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 부분에서도 남성분들은 인터넷 뱅킹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보다는 폰 뱅킹으로, 그러니까 전화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쪽을 훨씬 더 많이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네, 저도 컴퓨터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한 경험이 많은데요. 그 두 분도 컴퓨터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고생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바이러스는 초기에는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지 잘 모르다가 뭔가 조금씩 이상해지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켜지지도 않는 상태가 되면 아차 싶은 거죠. 그때 되면 아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죠. 네. 교수님도 저 있으신가요?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했죠. 네. 그게 이제 제가 한국에서 컨설팅을 뭐 저기 미국에 유학하기 전에 한 5년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모아두었던 어떤 리서치 자료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논문을 쓰고 뭐 이러겠다라고 하는 계획 뭐 하에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갔는데 미국에 도착한 다음 날 컴퓨터 바이러스 때문에 그 컴퓨터가 날라갔어요. 데이터가. 그래서 발표는 못했죠. 네. 아 슬프다. 예,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정말 눈앞에 그런 네. 사실 저도 스마트폰에서 그 밴드라든가 이런 어떤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인터넷 사이트에 우리가 회원 가입할 때는 그 개인 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를 많이 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럴 때 사실 뭐 저도 그렇게 많이 살펴보거나 그렇지는 않죠. 건성으로 그냥 동의합니다라고 누르고 가는데 왜냐하면 그 기존에 그런 것을 관리하는 회사들이 어느 정도 양심 또는 그 상식선에서 잘 했으리라고 믿고 가는 건데 여러분들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20대, 30대 분들은 거의 뭐 자기가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아서 그걸 뭐 관리해주는 그 웹사이트가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 뭐 들어가 봤더니 평균 한 200개 정도의 웹사이트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고 자기들도 이제 뭐 어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뭐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꼭 멤버가 되어야 그걸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순간적으로는 뭐 요구하는 정보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줬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40, 50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에 대한 접근은 많지 않지만 대체로 내가 흘린 정보가 유형화돼서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을 같이 합니다. 나는 주부인데 주부에 맞는 무슨 문자가 온다든지 전화가 온다든지 특히 좀 이따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피싱, 보이스피싱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공감하고 있었어요. 요즘 그 인터넷 회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외에도 휴대폰 인증이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입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 어떤 사이트는 또 신용카드 인증 또는 IP이라고 하는 인증 하라고 하던데요. 어떤 인증 방법들을 자주 쓰시나요? 저의 개인적인 부분은 스마트폰 인증이 가장 쉽죠. 네. 문자가 오니까.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는데 나머지 방법은 그닥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은 별로 사용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 남자 같아요. 한 분이 네. 뭐 저기 IT 업계에 종사하시는 그분은 그러니까 공인인증서를 주로 사용하신다고 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저도 사실은 뭐 인터넷 뱅킹을 주로 하면서 어떤 게 인터넷상에서 이제 인증을 할 때 요새는 두 가지로 하더라고요. 인증서를 하면서 다시 자기 그 스마트폰으로 번호를 또 날려줘가지고 그 번호를 해야지. 보통 2, 3중으로 하는데 보통 그 금융당국이나 이런 데서 그러한 노력을 계속 해줘야만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그런 뭐 피싱 뭐 이런 어떤 부분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뭐 이번 그 여론조사를 하시면서 무료 가입이라고 해서 회원에 가입했는데 사실 그 통신부에서 요금이 나간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각 세대 시민들은 어떤 피해가 있었던가요?
실제로 금전적인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본 분은 안 계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단돈 몇만 원에도 나간 것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모르고 지나갔을 것 같다라는 의견은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제분들 40대, 5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제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못 사용해서 그래서 이제 뭐 몇십만 원 정도의 피해를 본 것도 있다. 뭐 그런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 웹사이트 접속하실 때 비밀번호 입력하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비밀번호를 수시로 바꿔줘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예, 교수님 자주 바꾸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안 바꾸실 것 같은데요. 안 바꿉니다. 네. 그리고 비밀번호를 그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바꾸라는 그 팝업이 뜨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고객님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바꾸실 시기가 왔습니다. 네. 뭐 이렇게 초기 화면에 그 이제 요청이 뜨는데 저는 나중에라고 하는 걸 누르고 그냥 계속 사용. 거의 그렇죠. 예. 오늘 나온 말씀 가운데는 비밀번호를 잘 기억할 것 같은 20, 30대잖아요. 사실 똑같습니다. 네. 기억 잘 못하고 잃어버린 것 많고 사이트도 많이 가입이 됐기 때문에 어떤 걸 사용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 많고요. 그러다 보니 비밀번호, 아이디가 거의 동일하거나 비슷비슷하게 유형이 갖춰진 것도 사실 20, 30대도 동일하다는 것과 40, 50대는 아예 복잡한 것은 너무 두려우니 그게 통일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번에 카드 문제로 인해서 카드 비밀번호를 바꿔야 될 때도 그 부분 때문에 고심이 많았다는 분도 많고요. 네. 근데 팁을 한 분이 팁을 주셨는데 IT 업계 종사직 네. 그분이 음력 생일, 음력 기일 사람들은 잘 모르는 우리들 가족만의 혹은 나만의 숫자를 가지고 서로 조합을 해서 만들어 두기도 한다. 그래서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조합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대기하면서 이 비밀번호 자주 바꿔야겠다라는 팁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20대, 30대는 그래도 아이디어는 있는 거예요. 아이디어도 있고 뭐 자기가 기억을 못했을 때 뭐 이렇게 대처하면 되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귀찮기는 하지만 근데 40대, 50대 분은 정말 두렵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두렵다. 내가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잊어버리면 20대, 30대는 이렇게 기억하려고 노력해서 기억을 해내지만 우리는 진짜 안 된다. 어디 메모해 놓으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 더 위험할 수도 더 있어요. 위험하니까 그걸 잃어버렸을 그렇겠네요. 경우에. 네.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은행 인터넷 뱅킹을 하면서 은행 측에서 제공하는 것 중에 비밀번호 생성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자기가 자기 비밀번호가 있고 또 이제 또 은행에서 주는 비밀번호가 있으면 이중 장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되게 이제 간단한 서비스들 인터넷상에 그냥 회원 가입하고 이런 정도는 그 비밀번호지만 그렇게 은행처럼 또는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큰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은 비밀번호 생성기가 은행뿐만이 아니라 더 단계적으로 더 많이 퍼지면은 우리가 이제 구태여 그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않고도 잘 될 것 같은데 또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비밀번호 생성기에 나오는 비밀번호하고요. 그 비밀번호 생성기가 맞는지를 체크하는 비밀번호가 또 있는 거죠. 현재 3개, 4개의 비밀번호가 각각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연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물론 3중, 4중의 보안 장치가 더 확실한 보안을 주는 건 맞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잘못 알고 있거나 잊어버린 상태라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또 불편한 피해가 생기는 거죠. 지난번에 어떤 TV 토론에서도 규제를 6개가 연동이 돼 있는데 하나만 푼다고 그게 풀리는 게 아니고 복합 규제식으로 복합적인 그 연동에 의한 비밀번호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 인터넷 시대 또는 뭐 스마트폰 시대만 그 정보 유출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예전을 돌이켜 보면은 예전에 그 전화번호가 아주 두툼한 게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서울에 왔을 때 오히려 전화기 한 대가 그때 한 100만 원 정도? 일종의 전화기 자체보다는 전화번호의 권리겠죠. 그 부분이 집값 이상으로 비쌌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보면 또 그 전화번호를 잘 또 활용해서 뭐 책을 판달지 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 전화번호도 114에서 또 물어보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전화번호를 통해서 초기에는
상당히 알려진 정도의 이제 이런 사기가 있었지만은 요즘은 뭐 신상털기라는 정도의 어떤 말까지 나올 정도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피해까지 예상이 되는가요?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그 이야기 중에 이제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들. 그러니까 이 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서 뭐 당신의 아들을 아니면 딸을 이렇게 우리가 데리고 있다. 그래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 다른 사람에게 시켜서 우리 아들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하면은 통화 중이래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아들 번호도 가지고 있고 자기 번호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쪽을 한 사람은 아들하고 계속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 실제 통화가 안 되게끔. 그러니까 이거는 내 개인 정보가 아니잖아요. 내 개인 정보 플러스 우리 가족의 개인 정보까지 다 노출이 되어 있는 정말 신상특이죠. 그런 거 가지고 정말 사람을 협박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는 정말 이 해커라고 하는 것들을 뭐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지금 양성해서 어떤 이 사이버전 뭐 이런 것도 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 다이하든가요? 그 네. 영화에 보면 정말 미국에 있는 그 중요한 그 전산 시스템을 다 이렇게 해킹을 해서 정말 모든 걸 다 마비시키는 뭐 그런 것까지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영화뿐만 아니라 정말 좀 커진다면 국가적인 문제로까지도 번질 수 있는 개인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이 있거든요. 한 10여 년 전에 저희 아이가 이제 학생이었는데 집으로 그런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때 제가 다른 전화가 있어서 그 수업 중인 것을 확인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10년 이후에는 계속 그런 어떤 패턴이 진화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뭐 사람 목소리까지 비슷하게 녹음을 해서 하고 또 그것이 국내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든 제3국에서 뭐랄까요? 그 계략을 꾸민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놀랐는데요. 이게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돈을 갈취한다라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정보보호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사기는 사기가 아니라 거의 뭐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범죄이기 때문에 유괴죠, 유괴. 네, 그러니까 유괴 실제 하지 않았지만 사람에게 그만큼의 충격을 줬고요. 그만큼의 피해를 양산하고 돈을 줬다고 하면 이미 그건 똑같은 행위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국가적인 무슨 실태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조금 더 서운함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이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편리함을 넘어서서 그 부작용이 정말 염려스럽네요. 김동주 PD는 인터넷에서 주로 뭘 하시나요? 저는 주로 걸그룹들을 많이 검색하고요. 물론 기사도 보고 많이 합니다만 오락거리를 많이 찾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아무래도 이 이메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일반 메일보다 스팸 메일이 정말 넘쳐나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정말 그 처리하느라 좀 애를 쓰는데 우리 시민들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셨나요? 스팸 메일과 함께 스팸 문자 뭐 이런 것들이 다 통용될 것 같은데요. 스팸 문자는 주로 이것도 무작위로 받는다고 지금까지 생각했는데 유형은 굉장히 타겟팅화돼서 여성이면 여성, 남성이면 남성, 그것도 나이대에 비해서 또 심지어는 직업군까지 구분해서 문자를 보낸다. 그렇다면 그런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문자는 그냥 스팸 문자가 아니고 내 개인정보를 이용한 정말 스팸 공격이다 라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아침에 받는 문자도 다르고요. 이제 저녁에 이맘때 되면 이제 대리운전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이 행동 패턴이라고 하는 거를 시간대별로 이제 쫓아가는 뭐 그런 세분화까지도 보이고 있고 진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스팸 문자가 교수님이라고 와요. 어떻게 하시고? 그리고 뭐 저기 뭡니까 그 이
여행 비자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들은 안식년이 있어서 외국에 해외에 많이 나가시니까 제2 비자 같은 거 뭐 이런 거 받잖아요. 제가 안식년인지 어떻게 알고 그런 문자가 오는 거예요. 무서우셨겠어요. 아니 뭐 무섭지는 않은데 뭐 비자 관련 업체가 이제 교수님 안식년이니까 해외에 나가실 일이 있으면 비자 받는 거 하고 뭐 해외에서 뭐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논점은 딱 이겁니다. 스팸 문자를 받아서 기분 나쁘거나 하도 공유 많이 들어오니 짜증나거나도 있지만 어떻게 내 개인 정보가 여기까지 갈 수 있었느냐. 그리고 거기까지 갔다면 심지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어디까지 가 있느냐를 한 가지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의 가장 중요한 점은 내 개인정보는 노출되어 있다라는 가설 아래 어디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또 한 분이 그 말을 하셨잖아요. 왜 대출 상담을 네. 받으러 갔는데 상담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온갖 대출 이 업체들이 문자가 오더라.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뭐 그런 이야기까지 예, 하셨어요.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 스팸을 타겟팅화하는 거하고 요즘은 그 업체에서 또 그 고객 관리 차원에서 고객이 과거에 어떤 상담을 했는지 또 미리 그 약간 노트를 해뒀다가 그 다음 상담원으로 넘기는 그런 방식도 있거든요. 거의 그 선을 뭐 넘나드는 정도로 아주 타겟팅화해서 하는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메일에 보니까 메일 기능에 스팸하고 이런 것을 걸러주는 그런 기능도 있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중요한 메일이 안 들어와서 또 스팸 쪽으로 가보니까 그쪽에 또 메일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되게 많은 얘기였고요. 네. 심지어는 스팸 문자를 걸러내는 앱까지 소개한 분이 있어요. 20, 30대 중에서는. 네. 내가 스팸이라고 신고를 하면 여러 사람이 또 스팸 신고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게 내 핸드폰에서는 그 문자는 아예 차단하는 그런 기능의 앱까지 소개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야 이 번호? 뭐야 이 번호? 그렇죠. 뭐야 이거는. 네. 휴대전화 스팸도 뭐 지금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두 분에게는 어떤 스팸 문자들이 많이 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참 여성과 관련된 오빠 뭐 하세요? 이런 것들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남성도 똑같죠. 아, 그런가요? 남자인데 예, 뭐 온갖 성인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게임도 요즘에 게임도 많아요. 도박, 관련해서 특히 도박. 많이 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문자들이 정말 시간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주로 이제 금융 쪽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오고 오후가 되면은 마트 있죠, 마트. 네, 마트, 하이마트, 네. 뭐 할 거 없이 그런 마트들의 문자가 오고. 계란이 그리고 얼마 이제, 이런 거. 예, 저녁이 이제 다 돼가면 이제 대리운전. 그리고 심야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와요. 이제 예, 오빠 뭐해 뭐 이러면서 어디 연결. 그리고 이제 도박. 카지노, 예, 도박 뭐 이런 거가 오니까 오늘 오신 분들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뭐 30대 남자분 같은 경우에 그 여자친구하고 그것 때문에 오해가 있어서 싸웠다. 그 이야기도 있었고 50대 주부께서도 그런 문자가 심야에 오니까 그러니까 이 오빠 뭐 이렇게 뜨면 기분 나쁘잖아요. 뭐 신경은 안 쓰신다고 애써 처음엔 신경 썼지만 안 말씀하셨는데 쓰신다고 하시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정말 인간관계, 부부관계 뭐 이런 것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나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은 이미 내 정보가 어느 정도는 유출이 돼서 활용되고 있다라는데 거의 그 불감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듣다 보니까 진짜 스팸 문자가 참 골칫덩어리네요. 저도 스팸 문자가 너무 방해가 돼서 이거 이동통신사에다가 이게 제공하는 스팸 차단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입해서 이용 중인데요. 이 방법 외에도 휴대전화 단말기의 필터링 기능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그 외에 또 제가 모르는 뭐 좋은 방법이 있나요? 아까 소개해드린 앱 같은 경우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 효과가 없다. 예. 앱을 써도 그렇고 뭐 해도 예, 뭘 이미 그거 개발되면 그 다음 장치로 가령 성인이라는 글자를 못 쓰게 하면 성하고 다른 글자를 또 넣고 뭐 이런 방식으로 풀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름이 성인인 분을 제가 전화를 못 받거나 문자를 못 받는 경우만 생긴다. 그러니까 네. 스팸은 이미 이 공격에서부터 벗어날 길은 없고 그냥 잠시 위안을 얻을 정도로 앱이 있거나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도 집에 좀 예, 있어요. 그 저기 50대 주부님도 그 휴대폰에서 뭐 저기 하는 그 제어 장치를 했다가 풀었대요. 정작 그 받아야 되는 문자 같은 걸 못 받아서 그걸 다시 이제 해제했다. 뭐 그런 그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화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창과 방패가 있으면 방패가 쫓아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요새는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밴드를 한 20개 정도 가입이 되어 있고 제가 관리하는 밴드도 한 5개 이상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여러 사람이 보는 그 SNS가 밴드 외에도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어떤 부분에서 자기가 이제 노출이 되기도 하고 자기가 원치 않는 사진이 그룹으로 찍은 사진이 유출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효과를 발휘하면 좋은데 가끔은 이제 나쁘게 쓰이는 그런 어떤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사례가 주로 있었습니까? 심지어는 그 SNS를 사용하지 않은 예.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에서 연예인 지망생이었대요. 연예인 지망생이 자기 사진이 기사화돼서 기사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자기가 그냥 간단하게 자기 얼굴 사진 셀카를 찍었는데도 그 사진이 핸드폰에 저장돼 있고 SNS를 그러니까 올리게 되면 당연히 노출되는 거지만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넘어가더라는 거죠. 근데 당연히 올리면 누군가에게 이목 집중이 되고 그것을 뭔가 다른 사람들이 공격하거나 혹은 뭐 이런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게 또 SNS의 패단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오픈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로 봐서 정말 그 공론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사실 커뮤니케이션이 1대1 커뮤니케이션에서 이제 1대 다대 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SNS가 어떤 그 좋은 점도 많겠지만 개인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이제 밴드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 밴드 이름을 알고 하면 내가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입했다가 거기에 나온 내용 쭉 읽어보고 뭐 퍼갈 거 퍼가고 그러고 탈퇴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톡인 경우에는 무작위로 제가 전화번호를 찍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냥 뭐 A라고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면 카톡에 그게 떠요. 그 사람 이름이 뜨죠. 그리고 카톡에서 카카오 스토리라고 하는 걸로 또 연동이 되잖아요. 카카오 스토리 가면 그 사람이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나오죠. 그러면 그 사람 이름 나오고 그 사람하고 친한 친구 연락처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전화번호만 알고 그 사람 이름만 안다면 SNS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사람의 주변을 다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카톡으로 실제 그 그 피해를 봤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게 동주 PD님이셨나요? 아, 그건 제가 말씀드린 거죠. 뭐냐면 가만히 이 문자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니까 계속 카카오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근데 돈 좀 있어? 이런 문자가 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돈 얘기를 하지? 생각하다가도 친한 사람이니까요. 얼마나 필요한데? 이렇게 생각하고 돈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가요. 그래도 무슨 일인지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다고 전화를 딱 했더니 나 그런 사실이 없는데 너랑 문자를 안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루트를 찾아 들어와서 말을 잘 걸다가 그런 식으로 툭 던지고 돈을 받아가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실제로 걸려들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래서 카톡이라고 하는 거에 실명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 카톡에 우리가 내가 보이고 싶은 뭐 닉네임이나 이름이라고 하는 걸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용을 하는 거죠. 그 방법으로. 네, 이번에는 그 스마트폰에서의 어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피해 사례나 이런 걸 막기 위한 그 장치 전에 저도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을 이용해서 많이 생활에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뭐 스마트폰에는 그 후레쉬를 켜는 어플도 있고 또 별자리를 찾아보는 어플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밴드의 그 관리자가 되다 보면 어떤 사진도 주기적으로 바꿔야 될 때 이미지를 이렇게 팔아주는 어플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가끔 이용하는 그 어플들이 있습니까? 예, 뭐
한국 여론 방송이 나오는 그 에브리온 TV를 많이 이용하고요. 저도요. 네. 네, 뭐 밴드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뭐 다른 앱은 사실 이용을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잔소리를 한 부분이 그거예요. 아빠는 정말 이 시대에 나온 스마트폰 중에 가장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스마트하게 사용하냐. 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야, 스마트폰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구나.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는 뭐 굉장히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깔아놓고 대기는 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사용하는 건 하루에 10개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플은 명함을 사진으로 찍으면 전화번호를 바로 저장하는 네. 굉장히 편리하기도 하고 예전엔 인식률이 떨어져서 오타가 많이 나고 막 전화번호가 네, 틀리게 저장되고 그랬는데 요즘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근데 걱정은 또 하나. 이렇게 내가 저장을 계속 하다가 이 어플이 뭔가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나는 이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다 그렇죠. 제가 명함을 받은 사람의 개인정보까지 싹 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또 생기더라고요. 제가 1970년대 초죠. 지금부터 40년 전에 1984라는 조지 오웰이라는 소설가가 쓴 책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당시에 모든 정보가 유출이 돼서 어떤 개인의 생각이라든가 뭐 그런 것까지도 빅브로더라는 절대자가 다 알고서 뭔가 조치를 취하는 막 그런 세상이 올까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거의 뭐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 어플이 다양하게 우리가 무료로 받는 것이 점차 많아지는데 이 어플을 받을 때도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조치를 취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신경을 좀 쓰시던가요? 사실 오늘 논점 중에서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부분은 없었지만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건 인터넷이건 스마트폰이건 어떤 행위를 하건 요청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은 100%이기 때문에 뭐가 되건 그냥 쉽게 줘버리고 만다는 거죠. 내한테 지금 당장 들어올 편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내 개인정보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모르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스마트폰에 정말 좀 중요한 자료라든가 중요한 사진들이 많아서 신경 써서 챙기는 편인데요. 폰을 잃어버렸을 때 그게 다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이 본다고 생각하면 진짜 끔찍하잖아요. 네. 어떠세요? 그 스마트폰을 분실해 본 적 있으세요? 많죠. 저 1년에 한 번씩은 꼭 잊어버리는 아, 거. 그러신가요? 저는 지금 저 신분증을 잃어버리는데 1년에 한 번 스마트폰을 잃어버리시면 그러니까 휴대폰의 가장 큰 단점이 네. 몸에 안 붙어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들고 다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심지어는 지금 스마트폰은 거의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 안에 개인, 솔직히 말씀 그 공인 인증서 복사되어 있고요. 네.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 OTP라는 기계를 하거나 알거나 의도적으로 내가한테 접근해서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한 사람을 한 하루 종일만 쫓아다녀 보면 그 사람의 행동 패턴 다 알고 그 사람이 어디 뭐 하는지를 다 알고 어떤 부분에 대한 자기 개인 소유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주워 놓고 그 사람 한 일주일 정도만 쫓아다니면 충분히 은행 거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정도까지 우려가 되는 거죠. 저는 분실은 정말 많이 했는데 다 똑같았던 거는 일주일 뒤에는 왔어요. 운이 좋으셨네요. 네, 운이 좋았죠. 근데 이제 그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 그렇죠. 그거 모르는 거죠. 사실 그 제가 스마트폰을 잊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니까 그 잃어버리는 순간에 이분이 멘붕 상태가 되더라고요. 거의 이제 그 동안에 거의 스마트폰으로 거의 뭐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문자 확인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멘붕 상태가 되는데 그 후유증이 상당히 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듣기로는 그 스마트폰을 잊어버렸을 때 또 그 전화번호라든가 자기의 정보 또 뭐 자기가 보관했던 사진도 다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 인터넷상에서 또는 그 보관해주는 또 이제 백업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다소나마 위안은 되지만 다만 그 스마트폰을 잊어버렸을 때 그 정보가 빠져나가서 다른 사람이 과연 어떻게 쓰고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 진짜 끔찍한 일이 될 수가 있겠죠. 역으로 한 번만 더 보시면 그렇게 보관하는 곳에 대한 정보도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죠.
그러니까 내가 자꾸 뭔가 편의를 위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를 늘여놓는데요. 그 알까기처럼 알 깔아놓지만 어느 한 곳에 알이 터져버리면 이 전체적인 알이 다 글로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쓰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사진 찍고 이러면 구글하고 연동을 시켜놓으면 내 폰에도 저장이 되고 그쪽에서도 저장이 돼요. 근데 이제 구글 쪽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죠? 뭐 정말 내 거를 주는 거예요. 구글에 맡겨놓는데 얘네가 진짜 한번 뭐 해커가 해킹을 한다든지 뭐 그러면 내게 이제 엉뚱한 곳에서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대체 저장소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해도 그게 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대형으로 어떤 그 국민들의 정보가 여러 차례 유출, 뭐 카드사는 물론이고 뭐 금융은 물론이고 일반 행정부서에서도 있기 때문에 웬만한 정보들은 다시 바꾸지 않는 한은 최소 주민등록번호는 웬만한 조직이 다 갖고 있지 않을까. 핸드폰 번호는 더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이상의 정보는 제가 개인적으로 빅데이터 하시는 분을 조금 아는데 주민등록번호라든가 그 핸드폰 번호 또는 그분들이 주고받은 몇 마디 말을 가지고 이분들의 관계가 형제다 또는 무슨 친구다라고 하는 걸 다 유출해 낸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런 어떤 사기성의 어떤 집단들이 정말 그 좋은 쪽으로 빅데이터를 쓰기에 앞서서 자기가 나쁜 쪽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그런 어떤 시대도 오지 않을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오히려 범죄 집단들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아주 나쁘게 쓰는데 이용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이 스마트폰의 단점 중에 하나가 그 문자를 이용한 소액 결제 사기. 우리가 이른바 이제 스미싱이라고 하죠. 이런데 이런 사이트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혹시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많죠. 네. 근데 이제 오늘도 이야기가 자기들은 피해를 안 받지만 주변에서 이제 그 피해를 많이 보고 하신 분들이 이제 밴드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뭐 카카오 스토리나 카카오톡으로 통해서 이제 주변에 알리는 뭐 그런 것들은 또 많이 받았다. 뭐 그런 말씀들은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가 돈이 빠져나가는 경험을 한 사람이 긴급하게 SNS에 막 올리면 급속도로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차단이 되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변종이 계속 생기는 거죠. 뭐 돌잔치에 뭐 저쪽 초대장 나오고 뭐 결혼식 초대장 나오고 별 것들이 다 생겨나서 걸려드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있었죠. 넌 바보같이 그런 걸 걸렸냐. 그러니까. 이런 표식이 돼버리는 상황이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정의할 수도 없고 내가 피해를 본 것에 대한 피해 의식이 커지는 건 맞는데 해결하는 거나 해소하는 방법도 없고요. 다른 사람이 그럴 것을 방지하도록 뭐 도움을 주고 싶은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고 뭐 바보같이라는 말밖에는 끝에 달아줄 수밖에 없는. 네. 그리고 정부 쪽에서도 지금 현재는 정말 그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는 규제라고 하는 식의 약한 어떤 제재만 가하고 있는데 훨씬 더 이제 강도 높은 그런 뭐 벌금형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사실 보상까지도 한번 생각을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좀 구상을 하자 뭐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적인 시스템 쪽에서는 이제 교육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돈의 노예가 돼서 어렸을 때부터 돈 뭐 이런 걸 그렇죠.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자꾸 이제 돈을 쉽게 버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일확천금을 버냐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하더라도 좀 그런 부분이 이제 제대로 교육이 돼야 된다. 뭐 윤리라든지 뭐 그런 측면에서. 네, 오늘 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짧게 한 말씀씩 소감을 말씀하신다면요. 네. 저는 이제 그 계속 토론을 하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너무 값어치를 평가절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구에서는 자기가 이제 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자기들은 거기에 가치를 다 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의 개인정보라고 하는 걸 제공하게 되면 기업 쪽에서는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줄래 뭐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쪽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네 개인정보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라고 하는 정말 기업이 갑이고 우리 고객들이 어린데 이 미국이나 뭐 이런 쪽은 그게 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고객 정보를 요구하려면 돈을 주든지 혜택을 주든지 뭐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정보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마지막에 이 말 기억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도둑을 10사람이 못 막는다. 이미 이건 도둑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널린 정보들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회적으로 사기가 만연되는 사회는 엄청난 비용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인터넷이 개발됨으로 해서 그것이 충분히 보호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니 이건 뭐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뭔가 대전환, 생각의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대합의도 필요하고 이 개인정보를 바라보는 눈, 시각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최근 경찰 사이버 대응 테러 센터는 이 사이버 범죄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해킹, 스미싱, 파밍과 같은 사이버 범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제 사소한 개인정보 유출이라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대책, 금융당국의 보완, 그리고 개인의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조석준의 여론일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